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2회 전기 산업기사 필기 중에서도 전력공학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항은 21번부터 40번까지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24년 2회차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상 1회선 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C, 선간 정전 용량을 C1,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고 했을 때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상 송전선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 3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3개가 있고요. 요 맨 밑에는 이제 대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상이니까 A상, B상, C상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선로와 대지 간에는 어떠한 것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로와 이 대지 간에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C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C2라고 해보겠습니다. C2, C2, C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선로와 대지 간에도 정전 용량이 있지만 이 각 전선 사이마다 상호 정전 용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을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각 선 간에 자, 여기에도 정전 용량이 있고 여기에도 정전 용량이 있고 A상과 C상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델타 결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타 결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델타 결선을 형성했을 때 이거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냐면 우리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꿨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정전 용량이 3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 상의 정전 용량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각 선 간의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정전 용량인데 결선만 Y 결선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 결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C1이 아니라 3C1이 됩니다. 3C1.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오고 이렇게 쭉 오고 이렇게 쭉 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각 선과 대지 간에 이러한 정전 용량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호 정전 용량 3C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호 정전 용량이 3C1이고 대지 정전 용량이 C2니까 결국에 전체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3C1 더하기 C2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정의를 할 때 좀 잘 알려진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단기가 한번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CB라고 쓰고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죠. 근데 이 차단기는 그냥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옆에 트립 코일이 존재하게 되죠. 이 트립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과전류 계전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호 계전기가 먼저 고장이 발생하면 동작 신호를 주고 트립 코일이 이게 TC거든요. 트립 코일이 여자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차단기에 접촉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접점이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즉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호를 받고 트립 코일이 여자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언제까지 전체 아크가 소호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보시면 차단기가 트립 지령을 받고 동작해서 전류 차단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이 곧 뭐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차단기 가동 접촉차 시동부터 해서 아크 소호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마치 아크 소호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만 보시고 4번을 고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2번이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사용되는 계전기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정답은 비율차동 계전기입니다. 이 비율차동 계전기는 차동 계전기에서 조금 더 오차율을 줄인 계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어떠한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에 변압기가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다 라고 보고 전선을 선로를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뭘 그려주냐면 1차 측에도 변류기를 그려주고요. 2차 측에도 변류기를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 변류기의 결선은요,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상차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측 변류기는 Y결선, 2차 측 변류기는 델타 결선으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연결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거냐면 어떠한 코일을 만나게 되고 여기도 어떠한 코일을 만나게 되어서 이것을 쭉 이어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코일을 제가 3개 그렸는데요.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코일을 RC라고 쓰고 이거를 억제 코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코일을 OC라고 하고 동작 코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변압기 2차 측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는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변류기는 위쪽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도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유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 이 동작 코일에는 왼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작 코일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상시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동작 코일에서 전류가 상쇄됩니다. 그러면 이 동작 코일의 이 억제 코일의 비율의 차가 이하가 되어서 동작하지 않겠죠. 즉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만약에 변압기 내부에서 이런 고장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전류가요. 이 변압기 내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은 전류가 그대로지만 아래쪽에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 위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변류기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유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위쪽으로 흐르고 왼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상쇄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상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코일의 전류가 일정 비율 이상 흐름으로써 이거는 변압기 내부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했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뭐다? 바로 비율차동 계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1번의 역상 계전기는 상회전의 반대 방향을 검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전압 계전기는 오버월 볼테이지 릴레이 즉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는 OCR이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죠. 그러니까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내부 고장 검출 또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하면 무조건 비율차동 계전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 회차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즉, 전력계통의, 송전계통의 안정도의 향상 대책으로 물어보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안정도 증진과 관계 없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왜 1번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정도 향상 대책 첫 번째는요. 바로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직렬 커패시터를 설치한다라는 것인지 것이나 아니면은 변압기나 발전기 이런 기기 자체의 리액턴스를 줄여주는 것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는 거 아니면은 병렬 회로수를 증가시켜서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리액턴스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송전 전력이 증가하고 안정도도 향상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하는 겁니다. 전압 변동률은 뭐예요? 전압이 얼만큼 변동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비를. 그러면은 첫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약에 전압이 떨어지면 여자를 더 빨리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해서 일정한 전압이 되게끔 공급해주는 거죠. 전압 변동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계통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조상기를 설치하는 중간 조상 방식도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하는 방법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안정도 향상 대책. 세 번째는 계통에 주는 충격을 작게 하는 겁니다. 충격. 계통에 주는 충격이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을 적절하게 해서 지락 전류를 줄여줘서 충격을 줄이는 것과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차단하는 고속 차단 방식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하는 것과 재폐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계통에 주는 충격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서 안정도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고장 중에 발전기의 입출력의 불평형을 줄여주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을 이끌어내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차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통신선, 그러니까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죠. 이 전력선의 전류로 인해서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끼치게 되는데, 그러한 전자유도 장애를 줄여주는 억제 대책으로 차폐선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차폐선의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류송전 방식과 비교하여 직류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류와 직류의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상과 이런 무효전력의 차이죠. 직류에서는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리액턴스가 없고 무효전력 또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류송전 방식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파형이 사인파 어때요? 이렇게 출렁이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파에는 교류니까 이 실효값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대값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값의 절연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직류송전에서는요, 직류에서는 이러한 파형이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합니다. 직류에서는 실효값, 최대값이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에 비해서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도 절감되겠죠. 물론 이 절연 측면에서는. 두 번째, 송전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송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무효전력이라든지 주파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 또한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안정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보통 송전 전력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리액턴스가 작고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전 전력이 커져서 그것을 우리가 안정도가 좋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른 계통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직류, 그러니까 우리가 송전을 교류로 해서 직류로 바꿔줬다가 다시 교류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환 또는 역변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가 복잡하다는 것이고, 이런 변환 장치로 인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압이나 대전류의 경우에는 회로 차단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설비가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류송전의 특징이 아니라 교류송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삼상 삼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삼상 삼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도체의 단면적은 복도체 방식의 소선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과 단도체 방식을 그냥 비교하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은 원래 단도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도체 방식은 뭐예요? 복도체 방식은 이러한 소도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있는 거죠. 2개 있으면 2복도체, 4개 있으면 4복도체, 6개 있으면 6복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도체가 2개 있으면 뭐라고요? 복도체라고요. 근데 복도체가 2개가 있으면 우리 기하학적 배치에 의해서 마치 전선의 굵기가 이만큼 되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반지름은 우리가 일반적인 소도체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했을 때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요, R 이퀄이라 해서 R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R2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n제곱근, 소도체의 개수만큼 n제곱근 해주시고요. 아래다가 s의 n-1제곱이라는 이런 등가 반지름 공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도체를 사용하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이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도체에서의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 공식을 적어보면은, 자,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는 0.05를 n으로 나눠준 것과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인데, 이 R이 그냥 R이 아니라 뭐라고요? R2 등가 반지름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미리헬리퍼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 한번 볼까요? 복도체에서의 작용 정전 용량. 우리 로그 R 2분의 D 해주시고요. 분자에는 0.02413. 기본 단위는요.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 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복도체일 때 작용 정전 용량 인덕턴스를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복도체 도체 수가 지금 n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감소해요. 그러면 인덕턴스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2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이게 약간 감소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인덕턴스 값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작용 정전 용량을 볼까요? 이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요 값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요 값은 감소하니까 전체 작용 정전 용량은 약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단도체보다는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는 것이고요. 전선의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 우리 수로식 발전소의 수로 처음 부분과 수압관 아래 부분에 위치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일단은 댐을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댐은 뭐예요?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요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요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취수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취수구. 불순물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구멍이죠. 물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수구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냐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수로를 거쳐서 어디에 이게 물이 저장이 되냐면 바로 우리 이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수조에서 최종 침전물을 제거해서 물을 약간 일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조에서 또 빠져나가는 요 구멍이 있겠죠. 자, 요 구멍을 우리가 요 구멍이라기보다는 요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수압철관이라고 부릅니다. 수압철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조에서 수압철관으로 물을 보낼 때 이 물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면은 이 수압철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압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압철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수조에는 어떠한 수조가 있냐면 바로 서지 탱크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서지 탱크를 다른 말로 이제 조압 수조, 압력 수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지 탱크로 이 수압 철관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거죠. 수격 작용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물에 의한 충격을. 자, 어쨌든 이 수압 철관으로 이렇게 물이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만나냐면 이제 여기서 터빈이죠. 수차를 만나게 됩니다. 자, 수차를 만나게 되고 그 수차는 터빈이라고 했죠. 터빈이 무엇을 돌리게 될까요? 바로 GA,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를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거죠. 수차가. 그러면은 이 발전하고 남은 물들 있죠. 어디로 갈까요? 이 방수구를 통해서, 방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우리가 수로식 발전소의 수로 처음 부분과 수압관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가 아니라 수조라고 하는 것은 수로와 수압철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수조는 수로 내의 수위의 이상 상승을 방지해주게 되고 대표적인 예가 서지 탱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에서 유입하는 물 속의 토사를 침전시켜서 최종적인 침전물 제거 역할도 수조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조인 경우에는 최대 사용 수량의 1, 2분 정도의 조정 용량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2번을 꼭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로 1선 1km의 임피던스를 Z,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요. Z0라고 하는 특성 임피던스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Y분의 Z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특성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단위 또한 옴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어드미턴스, 이 병렬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정전 용량과 누설 컨덕턴스의 복소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즉
G 플러스 J 오메가 C로서 병렬 어드미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특성 임피던스 중에서 이 직렬 임피던스 Z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저항과 코일, 리액터죠. 리액턴스, 이렇게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R 플러스 J 오메가 L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G와 R은 무시될 수 있어서 결국에 이것을 근사화하면은 루트 C분의 L로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을 때 이 특성 임피던스 공식 루트 Y분의 Z의 형태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으므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소호각, 아킹혼의 사용 목적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호각이라는 이름보다는 영어로 적혀있는 아킹혼이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킹혼은 무엇이냐면요.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혼, 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애자의 양 끝단에 이러한 뿔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냐면 일단 애자른의 전압 분포를 균등하게 해줌과 동시에, 그리고 이 애자에서 섬락이 발생했을 때 애자가 열적으로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극간에 여기서 방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애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뭐다? 바로 아킹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호각의 사용 목적은 애자의 보호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하나만 더 알아보면 전선의 진동 방지는 댐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이 댐퍼가 이 주 목적이 진동 방지가 된다는 것을 추가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회선인 비접지 3상 3서식 배전선로에 방향성 지락 계전기를 사용하여 선택 지락 보호를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일단 여러 회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접지 선로에서 이런 사고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택 지락 계전기, 즉 SGR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SG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회선에서 고장이 발생한 이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근데 이 SGR은 동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상 전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 전류 성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영상 전류는 누구한테 받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ZCT라고 하는 영상 변류기로부터 검출을 하게 되고요. 영상 전압이라고 하는 건 GPT라고 하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로부터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로부터 전류, 전압을 각각 제공받아서 여러 회선인 비접지 배전선로에서 선택 고장 차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 지락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접지 변압기와 ZCT. 여기서 접지 변압기가 바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중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중, 땅 속에서 지나가는 케이블이라는 것이에요. 땅 속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근데 이러한 지중 케이블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장점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고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인데, 첫 번째는 머레이-루프 시험기에 의한 방법, 즉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머레이-루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지중 선로에서 우리 고장점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피던스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브릿지 회로를 사용해서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를 측정해서 고장점을 찾는 거. 그다음에 펄스에 의한 측정법, 이것을 다른 말로 펄스 레이더법이라고도 합니다. 펄스를 보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정전 용량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거에 의한 측정 방법, 2번에 보기에 있는 내용은 매거 자체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고장점 탐지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즉 차단기의 소호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호 원리를 알려주고 이것에 해당하는 차단기를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유입 차단기가 있게 되는데요. 유입 차단기는 우리가 약호로 OCB,
자, OCB의 O자가 바로 오일,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연류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오일 서킷 브레이커, 유입 차단기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를 영어로 쓰면 이제 ACB가 되는데 이거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즉, 우리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우리 저압 차단기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를 약호로 쓰면 MBB, 마그네틱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자기 차단기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차단기는 GCB라고 씁니다.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라고 하는 특수 가스를 이용해서 차단을 하게 되는 고압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ACB는 저압용, OCB, MBB, GCB는 고압 이상에 사용되는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한 것을 물어봤으므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늦은 역률의 부하를 가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하의 근사식은 단 P는 삼상 부하 전력, E는 선간 전압, R은 선로 저항, X는 리액턴스, 세타는 부하의 늦은 역률 각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전압 강하입니다. 우리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송전단 측 선간 전압 빼기 수전단 측 선간 전압으로 구하게 되고요. 이때 이 전압 강하 식이 루트 3의 삼상이니까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맞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I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삼상 전압 강한데요. 우리 삼상 전력은 부하 전력은 P는 어떻게 쓰냐면 루트 3에 우리 전압은 2라고 했죠, 문제에서. 2에 I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와트겠죠, 와트. 그런데 여기서 이 I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거는 I는 루트 3E의 코사인 세타의 분해의 P라고 해서 암페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I라고 하는 전류식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전압 강하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2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상이든 삼상이든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삼상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하의 근사식은 이것과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바로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0옴이고 수전단의 선간 전압은 30kV,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 전압 강하율을 5%라 하면 이 송전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즉 수전 전력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압 강하는요, 수전단 측 선간 전압분의 수전 전력 P 그리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전압 강하율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압 강하를 수전단 측 선간 전압에 대해서 B로 나타낸 것이 바로 전압 강하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100%를 곱하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되는 것이고 100%를 곱하지 않으면 이것이 만약에 5%다. 그러면 여기가 엡실론이 0.05가 될 것입니다. 그냥 퍼센테이지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VR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VR 있으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전압 강하율인 경우에는 VR의 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삼상이기 때문에 이 저항과 리액턴스는 한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3선이라고 해서 3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삼상에서는 전압 강하율이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를 한 선당을 기준으로 써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 강하율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얼만큼을 수전할 수 있는지, 자, 이것을 킬로와트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P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와트
와트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몇을 곱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서 계산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P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VR의 제곱이 가장 먼저 넘어가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VR 제곱 곱하기 전압 강하율 엡실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눠줘야겠죠. 뭘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그래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전단체 선간전압은 30kV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볼트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3만 볼트입니다. 그래서 3만의 제곱 곱하기 전압 강하율이 5%니까 0.05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뭘로 나눠줍니까?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죠. 일선당 저항은 15옴이고요. 플러스 일선당 리액턴스는 20옴이라고 했습니다. 20에다가 역률이 0.8이므로 탄젠트 세타는 0.8분의 0.6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와트가 나와요. 와트. 근데 우리가 와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구하는 거죠? 킬로와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가 킬로와트로 바꿔주려면은 전체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깝게 나오는 게 바로 1800킬로와트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라는 것인데요. 네모를 읽어보면은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경우, 즉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때 그때 전력과 선로 손실은 승합전에 몇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공급 전력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이 공급 전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왜 바뀌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를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고 이 네모 안의 내용은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때 각각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식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급 전력은 승합전에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몇이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인 여기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선로 손실률을 우리가 전력 손실률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문자로 보통 K라고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전력 손실을 전력에 대해서 나타낸 그 B를 전력 손실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압 강하율도 전압 강하를 수전단 즉 선간 전압에 대해서 나타낸 B로 하잖아요. 전력 손실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식을 마저 써보면요.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R로서 정리가 돼요. 우리 전력 손실률 공식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K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시해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기냐면은 공급 전력 P와 전압 V와의 관계만 보는 겁니다. 여기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증가해야 되고 분자가 감소하면 분모도 같이 감소를 해야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이 관계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뭐예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P와 V 제곱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P가요 2배 증가하면은 P가 만약에 4배 증가하면 여기 V 제곱 뭐라고 돼요? 2배 증가한 것과 같은 거죠. 왜냐면 전압의 제곱이 비례하니까 전압이 2배로 증가하면은 P는 몇 배 증가하는 겁니까? 4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공급 전력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로 손실을 보겠습니다. 선로 손실은 승합전에 몇이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력 손실 공식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V 제곱 코사인 세타는 위에랑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 제곱 R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급 전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가져와 볼 거예요. 그러면은 무시해 줄 겁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전력 손실과 전압과의 관계식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러면은 전압이 2배 증가하면 뭐예요?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전압은 2배 증가하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전기를 보낼 때 전력을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승합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로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때 공급 전력은 승합전의 4배, 선로 손실은 승합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칭 단면적 200제곱밀리미터, 전선 무게 1.838kg/m, 전선의 바깥지름 18.5m인 경동연선을 경간 250m로 가선하는 경우 이도는 단 경동연선의 인장 하중은 7,910kg, 빙설 하중은 0.416kg/m, 그다음 풍합 하중은 1.525kg/m이고 안전율은 2.2다라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먼저 보면은 가선하는 경우에 2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도가 뭐예요? 전선의 처짐 정도를 2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선의 2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되냐면 전선의 합성 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전선의 합성 하중을 보통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전선의 하중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 자체의 무게가 있고요. 두 번째, 전선의 바람에 의한 하중, 풍합 하중이 있고요. 세 번째, 빙설 하중이 있습니다. 눈에 의한 하중이죠. 그런데 빙설 하중은 보통 문제에서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빙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게 수평 방향도 있고 수직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직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선의 중량, 자체 중량, 중력에 의한 중량이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수직 방향, 빙설 하중. 눈이 쌓이면 아래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하중은 빙설과 전선의 자체 중량이 있고요. 바람에 의한 거는 이렇게 수평 방향에 의한 하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선의 합성 하중을 구하려면은 벡터적인 합이죠.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벡터적인 합으로 해서 이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전선의 합성 하중을 벡터적인 합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선의 자체 중량 1.838을 더합니다. 뭐와 더하냐면은 빙설 하중 0.416과 더해요. 이게 이제 수직 하중이죠. 이 부분이. 그쵸? 수평 하중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평 하중은 1.525라는 풍합 하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대략적으로 2.72kg/m가 나옵니다. 즉 단위 길이당 2.72kg의 합성 하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선의 2도를 구하는 공식, 전선의 처짐 정도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2도는 보통 D라고 표현을 하죠. 8T분의 WS의 제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성 하중은 우리가 위에서 구했습니다. 2.72 곱하기 경간은 250m라고 했어요. 250의 제곱 써줬어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제 8이 있는데 T가 뭐예요? T가 수평 장력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수평 장력이 아니라 인장 하중과 안전율이 주어졌어요. 우리 수평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7,910을 2.2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은 대략적으로 5.91m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이 선로의 진상분이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에 의해서 선로의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다 보니까 벡터적인 합으로 더했을 때 수전단 측 전압이 송전단 측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페란티 현상이고요.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블로 리액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선로의 정전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m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복도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소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2개면 2복도체, 4개면 4복도체, 6개면 6복도체와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도체를 이렇게 2개를 그려볼게요. 소도체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마치 전선을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반지름과 같은 것이죠. 등가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소도체의 개수 N개만큼 제곱근을 해주고요. R, S의 N-1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소도체의 반지름, S는 이 소도체 간의 간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단위는 미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2개의 소도체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제곱근의
RS가 되는 것인데 여기 이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RS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변압기 2차측 전압을 V라고 할 때 변압기 외함의 접지 저항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변압기 2차측 전압을 이렇게 V라고 준 상태에서 이 변압기 외함에 흐르는 지락전류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R1이 있고요. 그쵸? 접지 저항이 있고 R2가 변압기 외함의 접지 저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될 거예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직렬 구조에서는 저항은 어떻게 합성 저항을 구합니까? R1에다가 R2를 더한 값이죠. 그런데 이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인데 여기서 R이 뭐라는 것입니까? R1 플러스 R2고 이때 2차측 전압은 V니까 결국에 이 접지 외함에 접지된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V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이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리를 위한 보수 점검을 하게 되었을 때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구분 개폐기입니다. 이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전선로에서 구간마다 말 그대로 구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분을 하게 되면 구간 분리를 해주게 되니까 정전 구간을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달로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달로기는 일반적인 그냥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부하전류 개폐도 못하고요. 고장전류 차단도 못해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달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로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컷아웃 스위치는 보통 이제 주상 변압기의 1차측 보호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COS라고 하죠. 계좌 저항기는 이제 전압을 조절하는, 기전력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건데 계좌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을 조절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